김도훈 평가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돼서 여러 전문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과 관련된 거는 이제 변호사, 법무사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관련된 건 토목기사, 뭐 측량기사, 그다음에 도시계획 설계기사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되면 이제 건축사, 건축기사 뭐 이런 분들이 계시죠. 뭐 그다음에 각각 기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되면은 이제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서는 이제 부동산 중개사 분이 계시고요. 공인중개사 분이 계시고요. 근데 감정평가사는 일반적으로 모르십니다. 감정평가사를 따고 어, 선자리나 미팅 자리를 가신 이제 수습평가사님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많은 부분들은 가서 직업 설명회를 하고 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평가업을 하면서 아니면 평가업 전이라도 공부를 하면서도 얘기를 해봐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100에 1명? 뭐 이 정도 비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안다고 하시는 분도 감정평가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감정평가사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 그 상황에서 감정평가사가 무엇을 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어떠할 때 감정평가사를 찾고 감정평가사한테 도움을 받으면 좋으실까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그 법률 규정을 딱 놓고 뭐 이제 설명드리는 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감정평가사가 뭐예요? 하면 뭐 본인의 그 심리적 감정 이게 아니라 부동산 등에 대한 토지 등에 대한 가격과 가치를 판단하는 직업이 감정평가사입니다. 자, 이 직업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행 대리 업무 개념이 아니에요. 세무사분이 제가 친한 세무사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세무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세무사를 쓰는 거는 그 관련 세무 규정을 보다 빨리 찾을 수 있는 게 세무사다. 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세무, 여러분들 국세청에서 소득세 통보 오시는 거 볼 거예요. 그냥 내가 신고해도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세금 절세 효과를 누리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세무사를 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세무도 세무 대리라는 업무 개념인 겁니다. 자, 변호사. 내가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를 반드시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도 변론을 내가 하면 돼요. 그쵸? 네, 법무사도 등기 신청하는 업무가 주로이신데 등기 신청? 요새 셀프 등기 신청 하십니다. 그쵸? 자, 중개는 이제 중개 업무를 대리하면 안 되지만, 내가 부동산을 직거래하는데, 중개사 분한테 꼭 맡겨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내가 해도 돼요. 그쵸? 그런 것처럼 약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그런 쪽 부분의 전문가들은 대리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 대리, 세무 대리, 중개는 대리가 아니죠. 중개는 중개 업무니까. 근데 직거래 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감정평가사는 대리 대행이란 용어를 쓰기가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만약 담보평가라는 건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얼마입니다라고 딱 해주면 그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은행의 자체 담보대출 비율을 적용해서 대출을 진행하게 돼요. 자, 근데 내가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서 내 부동산의 담보평가는 얼마예요? 라고 제출하면 은행에서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했으니까 이 사람 얘기대로 갈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대행 업무라는 게 심지어 제 부동산을 평가해도 안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그거는 법률적으로 다른 자격증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내가 감정평가 업무는 감정평가사를 따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업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들이
그 일반인들하고 상대하는 업무들이 극히 없어요. 지금 여기 나열한 것 중에서는요, 상속 증여 관련돼서 이런 일반 분들이 좀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요새는 그 이제 전세 대출 때문에, 허그 대출 때문에 또 직접 의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담보평가는 이제 은행에서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업무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은, 매년 공시지가 어디가 제일 높다, 어디가 제일 낮다, 이런 것들이 매년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평가를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뭐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이제 공시지가 하는 거를 이제 한 번에다가 넘기고 한 번에서 개별 평가사들을 딱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제 공시지가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 토지를 내가 가서 공시지가 얼마다라고 매겨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을 하게 되면은 대출금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평가액을 책정하고 그 평가액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거라서 그런 담보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증여평가도 많이 안 하긴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또 진행을 하세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그 상속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증여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좀 세무적으로 절세 효과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건 세무사님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데, 이렇게 상속증여 평가도 감정평가의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를 싫어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부부들은 보상평가에서 감정평가사가 와서 내 부동산 가격을 그지같이 싸게 매겨서 감정평가사 놈들은 때려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걸 설명드리려면 되게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어떠한 재개발 사업이 있거나 뭐 공익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수용당하는 토지 및 뭐 지작물이라고 하는데, 건물들 같은 것들을 돈을 주고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일명 이제 그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이제 국가의 권권력으로 해서 취득하는 개념인데, 그럴 때는 그냥 공무원이 가서 당신 토지는 얼마예요? 뭐 이렇게,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가서 얼마예요?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제 토지 등을 수용해 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평가를 감정평가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소송평가가 주 업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경매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은 재판 경매 경매 그 정보지 보면은 이 아파트 뭐 5억, 10억 막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 건물 쭉 있고 뭐 별의별 거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고, 그쵸? 뭐 채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을 판단하는 것 작업을 법원에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감정평가사는 평가 명령서를 받고 그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한 평가서를 이제 재판부에 이제 보내주게 되죠. 그럼 재판부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소송평가도 가사, 민사, 행정 이런 소송이 진행될 때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이거에 대한 가격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감정인을 지정하게 되고, 그 감정인 중에서 가치평가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소송평가의 대상에 대한 그 목적물에 대한 가격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종류가 되게 많아요. 토지 건물인 경우도 있고요. 권리금 영업권, 뭐 이런 무형자산인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소, 돼지 막 이렇게 뭐 양어장의 그 물고기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사가 토지 건물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 나무, 뭐 소, 말, 비행기, 선박, 특허권, 영어권, 뭐 어쨌든 가치화가 되는 모든 것들, 뭐 피규어, 미술품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다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재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 처음에 그거는 재무제표 상에 초기 매입 가격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매입 가격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어, 토지가 매입 가격으로 잡혀져 있는 게 계속 똑같은가요? 한 10년 지나면 그 토지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초기 세무에서는 그
회계세무에서는 초기 구입 가격을 가지고 재무제표에 반영하는데 자산재 평가라는 걸 통해서 그 최근 이제 평가 시점의 가격을 다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는 거를 도와주는 평가를 자산재 평가라고 합니다. 이 평가를 하게 되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3억짜리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재무제표 상에 토지 3억 이렇게 찍혀 있는데 나중에 다시 자산재 평가해 봤더니 토지가 10억 뭐 이렇게 다시 찍혀 있겠죠. 물론 이제 그게 디테일한 세무적 처리는 자산재 평가를 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거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 뭐 잉여금으로 빠져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좀 달라지는 개념인데 그건 이제 세무사님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볼 사항인데 이 자산재 평가를 활용하시는 기업체들의 많은 부분들은 입찰을 가거나 본인들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들 그쵸? 그다음에 기업 심사 뭐 이런 것들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본인들 재산이 저평가된 거를 다시 시세를 반영해서 평가를 받음으로 해서 그 기업체의 자산 구조를 좀 탄탄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컨설팅인데요. 감정평가사는, 평가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 대리 업무가 아니고 본인들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사인하고 이 가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른들이 말한, 누구 보증서 주지 말라는 직업에 가장 열심히 보증을 서주고 있는 게 감정평가사입니다. 내가 이 부동산에 10억이라고 사인을 했으면 난 이 부동산이 10억이라는 거에 보증을 서주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담보평가가 잘못됐다 하면은 평가사한테 담보평가액이 잘못된 거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책임이 좀 막중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감정평가사님들이 좀 어깨에 많이 이제 힘을 주고 계시는 분들은 가격 결정에 판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건 조금 과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내기한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고 당연히 시장에 있는 거를 판단해서 하지만 이제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업무적으로 조금 좀 그 집중도가 있고 그냥 책임감이 많이 높은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나머지 전문직도 그렇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는 감정평가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자료들에 대한 것들을 그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자료들에 대한 것 정보를 평가사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업무는 다른 전문직하고 있는 차이가 대단히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 그 회계사나 어떤 다른 전문직들은 내 자료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다 하나의 서버에다 공유하는 부분들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사들은 전국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마치고 나면은 저희 협회 서버에 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례를 다 같이 공유를 해요. 이거는 어찌 보면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상호 간의 통제적인 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이쪽 지역에 다 누가 평당 500만 원으로 찍었는데 나 혼자만 1000만 원 찍는다. 1000만 원으로 평가를 한다. 근데 500만 원 찍은 거나 1000만 원 찍은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1000만 원 찍는다. 이거는 당연히 저희 그 시스템에서 걸러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그런 중요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제재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업무한 거에 대해서 무작위 샘플을 통해서 평가가 잘 됐는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검증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뭐 내보낸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서는 법인 심사, 협회 심사 같은 걸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또 검토해보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아주 예전에 저희 협회 서버라는 게 이런 게 없고 그냥 감정평가사가 그냥 다 각자 종이로만 했던 시대에 감정평가사를 만났던 분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니네들이 그냥 해주면 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신 평가액도 저희 서버에 다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말하시는 가격으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올릴 수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좀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는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가격 자료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자료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전례들을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전국에 있는 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와 어, 컨설팅을 맡긴다고 하면 제가 가끔 이제 수업 시간이나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감정평가사를 알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뭘 하는지 알고 부동산을 뭐 한다 그러면 이제 답변이 나오는 게 있어요. 부동산은 돈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부동산을 돈 버는 건 평가사도 못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감정평가사를 알면 사기를 안 당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는 여러 가지 컨설팅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매입이나 매각할 때 도대체 이 가격이 뭔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 서로 주고 사고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가격을 둘이 결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시세를 확정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볼 때 거래가 성사 안 될 때 감정평가 컨설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잘못 알고 갖고 계신 거래 자료들이 있어요. 거래 자료를 저희처럼 모든 걸 다 디테일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끔 좀 뻥이 들어간 그런 자료들을 알고 계셔서 매입 매각할 때 조금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면 이제 거래가 좀 잘 성사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투자를 진행할 때 내가 단순히 현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담보대출이나 그 다음에 개발 후의 가치에 대한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감정평가사의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이드를 하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들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쭉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업무, 그냥 이해 가능한 업무면 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